충남 보령과 경기 포천에서 들어온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다행히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내 최대 양돈 상지인 충남까지 사태가 번질까 방역당국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내년부터는 모든 자영업자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방문 판매원과 화물차주 등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국내 자동차 업계의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르노 삼성자동차가 오늘부터 부산 공장의 생산량 감축에 들어갔고 현대자동차의 외부자문위원회는 미래의 변화에 공동 대응하지 못하면 공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올 하반기에 미래기술 육성 사업으로 뇌종양 치료제 발굴과 딥러닝 등 초과학, 소재기술, 정보통신 분야에서 모두 26개의 지원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이들 사업에 모두 330억 원을 지원합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브리핑 시시각각 시작합니다. 어제 접수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의심 신고는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특히 충남 보령에서 돼지열병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일단 한시름은 덜었는데요. 아직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정현 기자. 네, 김정현입니다. 네, 어제 들어왔던 의심 신고는 일단 모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어젯밤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의심 농가에서 채취한 혈액 샘플을 바탕으로 정밀 검사를 한 결과 다행히 두 사례 모두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습니다. 충남 보령시 천북면에서는 어제 오후 고기용 돼지인 비육돈 7마리가 폐사했다며 경기 포천시 관인면에서는 어제 오전 예비 어미 돼지인 후보돈 2마리가 폐사했다며 각각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두 농가에서 모두 확진이 판정이 났다면 특히나 이 충남 보령 지역이 포함돼 있어서 피해가 상당했을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두 곳 모두 양성으로 판명났다면 추가로 살처분될 돼지는 약 13만 마리인데요. 보령 의심농가와 반경 3km 이내 44개 양돈 농가에서는 돼지 10만여 마리를, 포천의 경우 총 2만 7천여 마리를 사육 중입니다. 특히 보령은 충남이 전국 최대 양돈 밀집 단지인데다 발병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로부터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방역 당국의 긴장도가 컸습니다. 두 농가에는 긴급 소독과 함께 사람과 가축 차량의 출입이 통제된 상태인데요. 다만 지난 4일 새벽 3시 30분부터 내려진 경기 인천 강원 지역 사람과 가축 차량 등의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은 어제 새벽 3시 30분부터 해제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축산 차량 이동에 따른 2차 감염 우려가 높아져 추가 대책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곳은 현재까지는 나흘째 13곳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SBS CNBC 김정현입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의 일부 구간을 담당하는 운영부문의 노조가 오늘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아직까지 큰 혼잡은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네, 조슬기입니다. 당장 우려했던 교통대란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요? 네, 당초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파업에 따른 운영 차질은 아직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2, 3구간 노조는 오늘 오전 5시부터 서울 일정으로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해당 구간은 언주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까지 모두 13개역인데 노조에서 출근 시간대인 7시부터 9시까지 100% 운행률을 유지해 큰 교통 불편은 없었습니다. 지하철이 관련 법상 이 필수 유지 공익사업장으로 분류되는 만큼 최소 인원을 유지해 운행 업무를 중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민들도 평소랑 다를 게 없어 보인다는 반응이 많았는데요. 다만 퇴근 시간대인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운행률 85%, 나머지 시간대의 경우 60%대로 운행률을 낮춘다는 계획이라 퇴근길 불편이 예상됩니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비조합원을 포함한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영 시간과 배차 간격 모두 평소와 똑같이 운행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노조 측의 요구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인력 충원, 또 호봉제 도입, 그리고 민간 위탁구조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사는 지난 5월부터 이 내용으로 모두 15차례 협상을 벌여왔고 어제도 협상을 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측은 지하철 운영 방식은 임단협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며
호봉제는 내년 지하철 9호선 2, 3단계 운영 방향이 결정된 후에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노조는 사흘간의 파업이 끝나면 업무에 복귀한 뒤 내부 논의를 거쳐 오는 16일쯤 2차 파업에 돌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SBS CNBC 조슬기입니다. 다음은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가 소식입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의 분양 가격이 지난 4년간 50% 넘게 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이른바 허그의 분양가 심사 기준이 느슨했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나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어떤 얘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네, 황인표입니다. 네, 정확히 얼마나 올랐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허그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 단지의 올해 3.3제곱미터당 분양가는 평균 3,153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5년에 2,056만 원과 비교하면 약 1,100만 원, 53%나 오른 겁니다. 특히 지난해까지 2천만 원대였던 서울 평균 분양가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3천만 원을 넘어섰는데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옛 기준으로는 32평 아파트의 경우 분양 가격이 10억 원을 넘게 되는 겁니다. 지역별로는 4년 전 1,346만 원이었던 노원구 분양가가 올해 들어 1,900만 원으로 41%, 성북구도 1,490만 원에서 2,370만 원으로 59% 올랐습니다. 강남의 경우 2015년 3,900만 원에서 올해는 4,750만 원으로 22% 올랐습니다. 네, 꽤 많이 올랐는데요.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허그가 지난 6월까지 썼던 분양가격 산정 기준이 있는데요. 해당 지역에서 분양 후 1년 이상 지난 아파트가 있다면 평균 분양가의 최대 10%의 시세 상승분을 더해서 분양가격을 정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은 이 같은 심사 기준이 고분양가를 관리하기에는 너무 느슨했기 때문에 서울 분양가가 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은 이 분양이 이뤄지면 주변 시세가 오르고 이를 기준으로 이후에 새로 분양하는 단지가 시세 10%를 더해서 오른 가격에 분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결국 분양 가격이 전체 집값 상승을 이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허그는 앞서 비슷한 지적이 일자 현재는 시세 10% 반영을 5% 반영으로 낮춘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SBS CNBC 황인표입니다.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가 2주째 접어들었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지 산업부의 정윤영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 기자, 일단 산업부의 국감부터 살펴보면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 주요 질문들이 나오고 있다고요. 네, 현재 산업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국감이 진행 중인데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이 원전 비중을 축소하려고 하는데요. 원전업계와 야당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또 에너지 저장 장치 ESS 화재 문제도 쟁점입니다. 지난 6월 정부가 ESS 화재에 대한 원인 조사 결과와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후 3건의 화재가 추가로 발생했습니다. 산자위는 주무부처인 산업부와 ESS 배터리 제조사 등을 상대로 책임을 묻고 사후 조치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또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어떤 게 좀 쟁점입니까? 네, 일단 식약처 국감의 주된 이슈 가운데 하나는 제조 판매 중지하도록 조처가 내려진 코오롱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K주입니다. 코오롱 생명과학 이우석 대표가 오후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 인보사 개발과 허가 단계에서 이액세포가 뒤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와 인보사 투여 환자에 대한 향후 건강 문제 등을 놓고 질문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최근 발생한 인공유방 보형물의 유해성과 관련해 환자의 안전조치와 위험 경고 등이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라니티딘 계열의 의약품의 발암물질 검출 문제도 주요 이슈로 떠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사전에 유해 성분을 밝혀낼 수는 없었는지 여부가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밖에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기업 관련 정책이 도마 위에 올라 공방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국감과 관련해서 국회의원실들에서 각종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눈에 띄는 게 항공사 마일리지 판매 수익이 2조 원 가까운 것에 나타났다. 이런 자료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 월급쟁이들 간의 임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두 항공사가 최근 4년간 카드사에 마일리지를 판매해 얻은 수익이 모두 1조 8,079억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카드사는 항공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신용 체크카드 이용 고객에게 항공사에서 미리 구매한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항공사는 마일리지 판매 대금을 제휴 카드사로부터 선납받아 마일리지를 발행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반면 소비자들의 항공 마일리지 사용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위 0.1% 근로자에 해당하는 18,000여 명의 연간 소득이 하위 17% 근로자 324만 명이 한 해 벌어들이는 돈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기준 상위 0.1%의 총 근로소득은 14조 5,609억 원으로 이는 하위 17% 근로자 324만여 명이 벌어들이는 돈 15조 4,900억 원과 크게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네, 오늘 예정된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국감 이슈들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정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고소득 사업자가 지난 5년간 5조 5천억 원이 넘는 소득을 숨겨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고소득 사업자 4,586명이 5조 5,743억 원의 소득을 숨겨 신고했다가 세무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신고한 소득은 모두 6조 3,649억 원으로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금액과 규모가 비슷해 실소득의 상당 부분을 탈세를 목적으로 감췄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삼성전자가 미래기술 육성 사업으로 지원할 하반기 연구과제 26개를 발표했습니다. 장기적인 연구과제 지원이 어떤 분야에서 이루어지는지 이것도 취재기자 연결해보죠.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네, 어떤 과제들이 선정이 됐습니까? 네, 기초과학에서 7개, 소재기술 분야 10개, 또 정보통신기술 창의과제 분야에서 9개 등 총 26개의 과제가 선정됐습니다. 기초과학 분야에서는 뇌종양 치료제를 발굴하는 연구와 빛을 이용해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빨리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 기술 등 7가지가 선정됐습니다. 소재기술 분야에서는 각각의 암 환자에게 최적화된 약물을 적시에 추천해줄 수 있는 암세포의 활동 상황 분석 장치에 들어갈 유기소재 연구 등 총 10가지가 발표됐습니다. 정보통신기술, 즉 ICT 창의과제 분야에서는 사람의 마음속의 소리를 뇌신호로 해석해서 실제 음악으로 만들 수 있는 과제를 포함해서 총 9가지가 지정됐습니다. 오 기자, 그런데 뉴스 보시는 시청자분들은 사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처음 듣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미래기술 지원 사업, 이거 어떤 사업입니까? 네, 삼성의 미래기술 육성 사업은 2013년에 시작한 국내 민간기업 최초의 연구 지원 사업입니다. 주로 30대와 40대 초반의 젊은 연구자들이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당장의 성과보다는 미래를 보고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사업인 겁니다. 삼성은 이번에 지정된 연구 과제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560개 연구에 7,182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미래기술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난 2013년에 1조 5천억 원을 출연해서 지원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삼성의 미래기술 육성 사업에 선정된 과제들은 연구 종료 때까지 최대 10년간 연구비를 지원받습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삼성전자가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기술인 12단 3차원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은 반도체 칩의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 수준인 미세한 전자 이동 통로 6만 개를 만들어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삼성전자는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에서 고성능을 구현하는 최첨단 패키징 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초격차 기술 리더십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업계 소식입니다. 생산 절벽에 부딪힌 르노 삼성자동차가 오늘부터 감산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외부 자문위원들은 자동차 제조업의 인력이 최대 40%까지 앞으로 축소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는데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 자동차 업계 상황을 산업부 윤지혜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윤 기자. 네. 먼저 르노 삼성자동차가 결국 감산을 선택을 했군요. 네, 오늘부터 르노 삼성차가 부산 공장의 생산량을 25% 줄이게 됩니다. 앞서 르노 삼성차는 시간당 생산 대수를 기존 60대에서 45대로 줄이겠다는 방침을 노조에 전달했는데요. 생산 절벽에 따른 생산 라인 조정입니다. 감산 기한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인데 이미 르노 삼성은 지난주에도 이틀간 공장 가동을 멈춘 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이길래 이렇게 감산까지 선택을 한 겁니까?
네, 우선 내수도 부진하지만 특히 수출 판매가 더 큰 문제입니다. 연간 10만 대에 달하던 닛산 로그 위탁 생산 물량이 이미 올해 6만 대로 줄어든 상황인데 후속 차량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물량이 아예 없어지게 되기 때문인데요. 네. 내년 초부터 신차 3만 대가량이 라인에 신규 투입될 예정이지만 기존 물량을 대체하기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생산량 감소에 따라서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서기도 했는데요. 다만 임원 감축 목표가 400여 명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희망퇴직 신청자는 지난달까지 100명이 채 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감산과 동시에 인력 전환 배치 등의 추가 조치가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사실 뭐 이런 위기감이 르노 삼성만의 비단 문제가 아니고 네. 뭐 현대차에서도 이런 어려운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자동차 업계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앞으로 생산직 인력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전망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최근 현대차 노사는 고용안정위원회를 열고 외부 자문위원회들로부터 미래 고용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자문위원들은 생산기술 변화로 향후 자동차 제조업 인력이 최소 20%에서 최대 40%까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진단을 했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는 조립 부문에 대한 부가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이를 대비하기 위해선 노사가 함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제조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대부분의 완성차 노조가 이제 회사 측과 갈등을 빚고 있는 현실인데요. 네. 뭐 한국 GM도 갈등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한국 GM은 올해 판매 부진과 노사 갈등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요. 지난달 판매 실적이 40% 가까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임금 협상에 난항을 겪으면서 노조가 한 달 넘게 파업에 들어갔었는데 일단은 현재 파업을 일주일간 중단을 한 상태입니다. 카오카즘 한국 GM 사장이 노조 측의 요구를 미국 GM에 전달을 하겠다면서 협의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일단은 지금 파업 일시 중단에 들어간 상태이지만 내일까지 노사의 성실교섭 촉구 기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노사 협상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자동차 업계 위기감 관련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화물기사 등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모든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산업재해 보험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광윤 기자. 네, 당정이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는데요. 일단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첫 대상으로 선정이 됐다고요? 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화물차 기사나 방문 판매업자 등 개인 사업자이지만 실제 고용 형태는 근로자나 마찬가지인 특수고용직들을 대상으로 산재 특례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체 특수고용직 규모는 40여 개 직종의 166만 명에서 221만 명 사이로 추산되는데요. 이 가운데 산재보험 적용 대상은 보험 설계사와 건설기계 기사 등 9개 직종 47만 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오는 2021년까지 방판업자와 화물차주, 돌봄 서비스 종사자 등 산재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최대 27만 4천여 명이 산재보험법을 당연 적용받게 될 전망입니다. 네, 특수고용직 근로자분들께는 굉장히 반길 소식인 것 같은데요. 추가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산재 범위가 확대되는 거죠? 네, 중소기업의 경우 희망하는 사업주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임에도 산재 가입 요건이 엄격해 혜택을 받기 어려웠는데요. 정부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기준을 30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1인 자영업자는 가입 업종 제한을 아예 없애는 등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 136만 5천여 명의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다음 달 중순까지 입법 예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CNBC 정광윤입니다. 업무상 자리를 비울 수 없어 휴게 시간에도 근무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휴게 시간 사용 여부는 구체적 업무 내용이나 업무 방식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휴게 시간 1시간 중 30분을 근무했는데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임금 체불 신고 사건에 대해 권익위가 고용노동부에 재조사 의견을 밝혔습니다.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가 지난주 이사회를 열고 대규모의 자사주를 장내에서 사들이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회사 측은 주가 안정을 이유로 내세웠지만 증권가에서는
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신호탄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손석우 기자. 네, 손석우입니다. 네, SK 자사주 매입 목적이 단순 주가 부양이 아니라고 보는 근거, 이건 뭘까요? 네, 단순 주가 부양을 위한 자사주 매입이라고 하기에는 매입 규모가 크기 때문인데요. SK주는 지난 2일 이사회를 열고 내년 1월 1일까지 보통주 352만 주, 총 7,181억 원어치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이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지자 20만 원대였던 SK주의 주가는 22만 원대로 껑충 뛰었습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선 현재 SK주의 재무 구조나 자사주 보유량 등을 감안할 때 이 과한 측면이 있고 이는 지배구조 개편을 염두에 둔 행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자사주 매입이 완료되면 SK주의 자사주는 기존 1,454만 주에서 1,806만 주로 늘어나 전체 주식의 25.46%까지 확대됩니다. 네, 지주회사인 SK가 자사주 보유를 늘리면요, 그룹 지배구조 개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까? 네, 현재 SK주는 지난 2015년 IT 계열사인 SK C&C에 흡수 합병된 회사인데요. 합병 전에 SK C&C는 주가 안정을 이유로 세 차례에 걸쳐 6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고 자사주 보유량이 늘면서 SK C&C의 유통 주식 수는 감소했습니다. 합병 시 신주 발행을 최소화함으로써 최태원 회장의 지분율 감소를 최소화하는 그런 효과를 거뒀습니다. SK그룹의 다음 지배구조 개편은 SK텔레콤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인적 분할한 뒤에 SK하이닉스를 투자회사에 존속시켜서 SK주와 합병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 시나리오대로 합병이 진행된다면 SK주의 자사주 매입은 유리한 합병 비율 산정과 최 회장의 지분율 감소 최소화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분석입니다. SBS CNBC 손석우입니다. 지하에 묻혀있는 도시가스 배관에 문제가 생겨서 설계도에 있는 대로 땅을 팠는데 있어야 할 자리에 배관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상상인데요. 실제 최근 이뤄진 도시가스 배관의 상당수가 설계도와는 다르게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정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오고 가는 이곳, 서울 여의도입니다. 도면대로라면 이곳의 도시가스 배관은 지상에서 1.2m 아래 매설돼 있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단 40cm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곳이 도면대로 공사가 이루어진 곳보다 오히려 많다는 겁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진행된 공사 중 80%가 도면과 다르게 매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830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가 419곳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만 1,190여 곳이었습니다. 도심 한복판에 다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관리 감독이 소홀한 거죠. 최소한 매설되어 있는 상황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은 좀 있어야 된다. 배관 매설 공사가 제대로 진행됐는지에 대한 감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맡습니다.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당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좀 직무를 소홀히 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스안전공사 측은 이 같은 문제 지적에 대해 감리 기준에 실제 배관이 설계도대로 됐는지를 확인하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BS CNBC 오정인입니다. 증시 상황입니다. 현재 국내 증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강보합권에서 2022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0.4% 오르며 624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눈에 띄는 종목들 함께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내일 3분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익성이 개선되면서 실적 상승을 견인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업계 최초로 12단 TSV 기술 개발 소식까지 들리면서 현재 소폭 오름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헬릭스미스 지금 29%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엔젠시스 미국 임상 3상이 성공했다고 공시를 하면서 오늘 93,200원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넷마블 역시 시장 추정치를 뛰어넘는 깜짝 호실적 공개에 개장과 동시에 급등을 했는데요. 이제 5.26% 오르며 92,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에 오늘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미 실무 협상이 결렬되면서 이 소식에 실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 엘리베이 9.3% 하락세, 아난티 역시 13.82% 급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